안녕하세요. 이번 10주차 강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준비와 그리고 머신러닝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오프라인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현대건설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돼가지고 내일 좀 급하게 좀 내일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온라인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데이터 전처리 중에서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 시리즈,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파이썬 프로젝트 파일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어떤 좀 약간의 뭐 요약을 했었었죠. 그 요약된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에 저장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준비하는 거를 좀 이어서 하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본격적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어, 시각화 이제 그래프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 하는데 데이터의 변수들을 0과 1 사이 값으로 변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 내용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방법들 중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신러닝을 이번 시간에 조금 간략하게 다뤄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리그레션 분석을 사용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는 방법 요것을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이 선형 회귀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피마 그 인디언 당뇨병 환자 셋을 데이터를 입력받고 그거를 실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이제 예측해보는 것까지 간단한 머신러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 전처리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럼들 속성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그 컬럼들 간에 두 변수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 변수의 값이 다른 값으로 변할 때마다 그 변수에 관련된 다른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상관관계 개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관관계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피어슨 상관계수 요거를 기반으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상관관계 값을 두 변수에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두 변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이런 숫자로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어떤 속성 정보 간에 상관관계 개수값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운 양수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이때에는 상관관계가 양수값이고 1에 가까운 값이면 어떤 두 개의 변수 관계에서
하나의 변수 값이 증가하면 그에 종속되어 있는 다른 변수도 동일하게 값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상관계수로 표현되며 한 변수의 값이 감소하게 되면 다른 변수도 이에 따라서 값이 감소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0에 가까운 값으로 개수를 표현하고 이때에는 두 변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어떤 한 값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그와 종속되어 있는 변수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통계 아니면은 대학교 올라와서 1학년 때 통계, 확률과 통계 이런 과목을 배우면 배우는 상관관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판다스를 통해서 이런 상관관계와 상관관계 개수를 계산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이렇게 그래프로 두 개의 변수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잠깐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우선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x축에도 변수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컬럼들에 사용하는 이런 값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y축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컬럼을 이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데이터들 언론과 서바이벌 요걸 두 개 보면은 이 두 변수 간의 요 상관관계 계수값을 이렇게 시각화한 겁니다. 그러면은 언론과 서바이브드는 이제 마이너스 0.2의 상관관계 개수 값이 있으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상관 뭐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이렇게 1로 표현되는 값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상관관계 값. 그러니까 이 생존했다라고 하는 변수는 본인 동일한 변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 수를 나타내니까 1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상관관계 수는 1이다. 그러니까 P클래스의 값이 증가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P클래스 값도 마찬가지로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뭐 age와 이제 P클래스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age 나이가 뭐 증가하면 할수록 P클래스 값은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P클래스의 값은 뭐 감소한다. 반대로 P클래스의 값이 증가하면 나이는 나이는 줄어든다. 뭐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이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셋, 피마 인디어 당뇨 데이터셋을 가지고 실제로 상관관계 개수값을 어떻게 계산하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시각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뭐 피마 인디언 당뇨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은 뭐 임신 횟수,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 혈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예측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뇨병이 있는 환자인지 없는 환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당뇨병 유무라는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기 있는 임신 횟수, 포도당 부화 검사 수치 등등의 어떤 변수를 독립 변수라고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이 앞에 있는 임신 횟수, 포도당 이런 독립 변수에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 이것을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룹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관관계를 구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관관계를 어떻게 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지 이런 단계를 조금 나눠보면, 첫 번째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상관관계 개수를, 어떤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프화 한다, 이렇게 스텝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판다스라고 하는 요 데이터 전처리 라이브러리를 데리고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러오고,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사용할 데이터셋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에 사용할 컬럼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요렇게 우리가 앞서 요 데이터셋 여기서 지정을 했던 것들을 컬럼 네임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지정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 파일을 읽을 때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 언더바 csv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서 매개 변수로 데이터 파일이 위치한 요 문자열 파일 네임 요 변수를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할 우리 컬럼, 그러니까 속성들에 대한 어떤 각각의 이름들을 네임즈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던 컬럼 네임즈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read 언더바 csv 이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있는 피마 요 데이터셋을 읽게 되고, 그리고 데이터 컬럼은 뭐 프래그, 뭐 여기 있는 뭐 프레스, 스킨, 뭐 테스트 등등의 요 데이터셋을 이름으로, 컬럼 이름으로 지정해서 데이터를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읽은 데이터를 데이터 변수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와서 저장하고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고, 다음으로는 여기 아래 이제 상관관계 개수를 좀 계산을 해서 이거를 프린트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판다스의 read 언더바 csv 함수를 통해서 여기 이 데이터를 읽은 것은 자동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것들은 데이터 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는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이용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렇다는 말은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이 correlatio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각 변수들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참으로 한번 해보면, 우선 실행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로드하고 상관관계 개수를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주면 상관관계 데이터가 여기 correlations라고 하는 변수에 담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고 Alt Shift E를 눌러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신 횟수와 임신 횟수 자기 자신 간의 상관관계수는 1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리고 뭐 임신 횟수와 이 압력, 뭐 혈압 간의 간격은 이제 0.14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 개수를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면은
데이터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상관관계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많이 질문이 있었던 게 이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파이썬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드릴 때 뭐 리서치 뭐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 경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줬었죠. 현재 파이썬 프로젝트 안에서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내에 이 데이터셋이 위치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또는 우리가 저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 프로젝트 내에서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다시 여기서 우클릭하고 뉴하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상관관계 개수에 대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상관계수가 저장되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판다스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지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구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있도록 한 이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인 이 코릴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to_csv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매개 변수로 우리가 어떤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건지를 이렇게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고 프로젝트 파일 내에 디렉토리 내에 이제 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상관관계 개수를 구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한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상대 경로를 입력해주고 디렉토리 그리고 디렉토리 내 파일명을 뭘로 할 건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방금 구했던 이 상관관계 개수 값들을 CSV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네, 이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요 콤마 뒤에 있는 것부터 이제 실행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관관계가 1이고 얘랑은 뭐 0.19 이렇게 블라블라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만든 요 개수를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시각화할 때는 우리가 매트로플롯 라이브러리 요거를 불러왔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오고 얘 이름을 이제 뭐 파이플롯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이건 넘파이고 그래프 만들 때 필요해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쭉 따라서 써보시고 여기는 이제 옵션들이니까 뭐 깊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저장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터 플롯 여기 as 요거를 plt로 쓰셔야 됩니다. 여기가 파이플롯이라고 돼 있는데 plt라고 써 주셔야 됩니다. 저기 오타가 좀 있네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면 아까 여기 이렇게 지정을 했었죠. 파이플롯 as plt 이렇게 해서 한 것들 다시 불러가지고 저장까지 여기까지 했었죠. 그런 다음에 그래프 만드는 요 명령어들을 쭉 따라서 써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든 이제 플롯을
여기 리저치 여기 디렉토리 안에 correlation plot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숫자 넣고 하는 것들은 뭐 옵션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메트로 플롯 라이브러리 거기 가서 옵션들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관관계 개수 구해서 그것들을 플롯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 하는 것들은 이런 옵션들 쿨, 웜 뭐 이런 옵션들을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이건 좀 추가적으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배웠죠. 그래서 데이터를 각각을 이제 플롯으로 만들고 그걸 저장하고 이런 방법들을 썼는데 이제 이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시각화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쉽게 데이터 만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기존의 것들은 뭐 여기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plt.clf 요거 해가지고 데이터 이전에 거 있으면 초기화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여기까지 코드는 다 똑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상관계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각각들 요 각각 어떤 이 임신 횟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0번부터 0번 사람부터 1번 사람, 2번 사람 이렇게 각각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각 속성별로 다 개별적으로 플래그 뭐 플래스 뭐 혈압 뭐 피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각각을 다 그래프화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로드하고 기존의 코드랑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플롯을 초기화해주고 그런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판다스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피규어 사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만들 그 크기를 지정하고 뭐 간격들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디렉토리 내에 저장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빈도 뭐 데이터가 뭐 0에서 2.5 사이 뭐 이때 뭐 한 카운트가 한 400개 정도 400개가 좀 넘는다. 그리고 임신 횟수가 뭐 5번인 사람은 뭐 한 170 요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또 종료를 해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히스토그램이었고 다음번은 이제 박스 플롯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데이터가 각 변수별로 이렇게 다 어떤 값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박스 플롯 같은 경우에는 요 수염으로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을 표현하고 요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치다 데이터 분포에서 많이 벗어나는 값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표현하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25%에서 75% 값은 이렇게 박스 안에 그리고 뭐 중앙 값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던 요 박스 플롯 이렇게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우리가 박스 플롯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이전까지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 데이터 불러오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건 다 동일하고 그 데이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플로트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초기화해주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려라. 어떤 종류로 그릴 건데 이제 박스 플롯으로 그리고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서브 플롯 그러니까 각각 그 변수마다 각각 서브 플롯을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피규어 사이즈 어떻게 하고 이렇게 총 레이아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변수가 9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3개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작성해라 뭐 이런 변수들을 입력해서 플롯을 만들고 박스 플롯에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저장되겠죠. 그런 다음에 밀도 그래프도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 그냥 그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선으로 잘 표현한 것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됩니다. 코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롯의 종류를 아까는 박스였는데 density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주면 라인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피규어 사이즈나 뭐 기타 옵션들을 이렇게 지정해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플랫에 저장된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주겠다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서 플롯의 색상 다 자동으로 이제 중복되지 않게 플롯의 색상을 알아서 지정해주고 레전드 이렇게 다 입력해주고 레이아웃이나 뭐 피규어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놓은 12,10 이렇게 맞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density 플롯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스캐터 이 산점도 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해보면 산점도는 이제 데이터를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 함수가 필요해서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플로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스캐터 매트릭스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코드는 요거 불러오는 거는 제외하고 다 동일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스캐터 매트릭스의 매개 변수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줘서 이걸 만들어주고 이것들을 이제 저장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변수들에 따라서 이렇게 x축은 플래그 대 플래그 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자기 자신과의 어떤 데이터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x축에는 뭐 임신 횟수와 그리고 나이, y축에는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산점도 그래프를 각각을 다 그려주는 것을 지금 스캐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스킨과 뭐 에이지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는가 두 변수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이렇게 산점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 상관관계가 뭐 좀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이제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 전에 상관관계 개수까지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데이터들의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본다.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기 이전에 가장 좀 기초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드들이 어렵지 않죠. 되게 보면은 간단해요. 거의 다 뭐 다 동일하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플롯들의 어떤 함수들 이름만 조금씩 다르고 옵션들만 조금씩 다른 건데 그거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플롯들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다 일일이 찾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 진짜 실제로 계속 말했던 데이터를 어떤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데이터 분석에 조금 더 유리한 구조로 변환하는 것, 요것을 전처리라고 하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피마 인디언 당뇨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수를 가지고 다른 변수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아까 독립 변수, 뭐 종속 변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어떤 변수들, 임신 횟수나 뭐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 혈압, 나이 등등 뭐 이런 데이터를 당뇨병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라고 해가지고 독립 변수다라고 하고, 이것들을 X라고 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에 따라서 당뇨병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 종속된다라고 해가지고 종속 변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러한 독립 변수들 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방정식을 찾고자 하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제 원인이 되는 변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같은 데 가면은 뭐 쥐를 데리고 있고 여러 쥐를 여러 마리 가지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약을 투약을 해가지고 이 주사를 맞은 쥐와 뭐 맞지 않은 쥐의 뭐 암 발병 뭐 횟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어, 검사하고 뭐 실험하고 할 때 주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변수, 독립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 그런 변수들을 이제 X로 표기하고 입력 변수, 뭐 설명 변수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가장 쉬운 예는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학생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이 공부한 시간을 이제 독립 변수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학생들의 공부한 시간, 요게 이제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학생 A라고 하는 사람은 뭐 수학 시험을 위해서 수학 공부를 10시간 했다. 그랬더니 뭐 종속 변수 A 학점을 받았다.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 공부한 시간이 뭐 20시간이었다 보니까 종속 변수 학교 수학 시험 성적이 이제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는 이제 독립 변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수를 말하고, 이것들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독립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y로 표현하고 반응 변수, 뭐 목표 변수, 뭐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시 좀 돌아가서 좀 확인하면은 임신 횟수, 포도당 검사 수치, 혈압, 나이 등등의 어떤 데이터를 사람마다 다 측정을 했고, 그것들을 독립 변수 X로 표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종속 변수다, y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머신러닝으로 이런 학습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만 넣어주게 되면 이 머신러닝이 찾은 방정식에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쓸모가 있냐라고 하냐면은 일반 간호사, 이런 모델이 있으면 일반 간호사도 이 사람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가 피 검사, 혈압 검사,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임신 몇 번 했는지 이런 데이터는
누구나 이제 물어보거나 뭐 주사를 쓸 수 있는 간호사라고 하면은 주사도 뽑고 뭐 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제 쉽게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정확도에서 이제 오차가 얼마가 되느냐,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다른 얘기라고 논외로 치더라도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당뇨병을 검사할 때 뭐 피검사 플러스 뭐 소변 검사 뭐 MRI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밀하게 당뇨병을 예측했다. 기존의 방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정확도가 99% 되는 뭐 우리가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것들은 뭐 간단한 뭐 상세한 MRI 검사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한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방정식을 찾고 좋은 성능 모델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독립변수, 종속변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데이터 스케일링이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값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조금 더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값으로 0과 1, 요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뭐 데이터 분포가 지금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는 뭐 이건 카운트인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프래그 임신 횟수 데이터는 0에서부터 17.5라는 숫자 안에서 계속 분포하고 있고 뭐 제일 쉬운 거는 나이는 뭐 20살에서 80 이렇게 숫자 범위가 각각 변수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연산할 때 단위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 이제 학습 모델 그러니까 모델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런 학습 모델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이런 데이터 스케일링에 어떤 좀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케일링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모델의 학습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0과 1 사이 값으로 축소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줄이고 모델이 학습하기에 좀 더 용이한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데이터 단위가 막 1000단위, 만 단위, 10만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커지는 데이터들 또는 그리고 뭐 이 변수는 데이터가 10만이고 다른 변수는 0에서 1 값이고 이렇게 데이터 단위가 다른 값을 사용하게 되면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 할 때는 뭐 데이터가 반드시 뭐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이 안 되거나 좀 원치 않는 잘못된 값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 호환을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 스케일링 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 총 세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 보이는 수식도 있고 한데 뭐 그닥 어렵진 않고 값을 0과 1 사이에 데이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그 값들이 뭐 100단위, 뭐 1000단위, 만 단위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0 또는 1 사이의 값으로 변환하는 것 요게 스케일링이고 그러한 방법들 0과 1 사이 값으로 바꿀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첫 번째 최소 최대 스케일링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분포하는데 데이터 변수 중에 데이터 분포가 뭐 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이 피마 그 당뇨 데이터셋을 보면은 데이터 분포가 20 여기서부터 8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최소가 뭐 대략 여기가 20이라고 치면은 최소 값이 20이고 최대 값이 80인 요 데이터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할 때 최소 값을 20이라고 하고 고정하고 최대 값은 80이라고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요 사이 안에서 그러니까 최소 값은 나이가 만약에 20살이면 그 값을 0으로 바꾸고 나이가 80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값을 1로 바꾸게 해가지고 그 사이를 이제 뭐 비례하도록 변환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수식은 x 값이 이제 변환된 스케일링 된 값인데 그거는 x의 최대값 빼기 x의 최소값을 분모로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나이 데이터를 넣어서 보면은 맥스 값은 80이었고 여기 x 값은 20이니까 x 마이너스 여기는 60 분모는 60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 요 x미는 20이니까 20으로 고정되는데 각 0번 로우, 1번 로우, 2번 로우 이렇게 쭉쭉쭉쭉 다 사람마다 나이가 다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그 사람마다 다른 값을 요 x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환되는 어떤 새로운 값이 있겠죠. 그 변환되는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스케일링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기존 코드랑 거의 동일하고 여기 민맥스 스케일링 여기를 갖고 와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코드가 다 동일하죠. 데이터 불러와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셋을 저장을 해놨다 하는 게 다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변환할 거예요. 스케일링 할 건데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로우한 데이터를 그냥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컬럼 뭐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도 넣고 문자열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요 순수한 값들로만 우리가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values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values 함수를 불러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각 이제 로우가 가지고 있는 값들 그러니까 1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임신 횟수 등등등등 나이 그리고 뭐 당뇨 유무가 로우 1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것들을 각각의 로우한 값들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 그것들을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바꾸게 하는 것 요게 데이터 values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속성 정보 다 빼고 행렬 값으로 변환한 거잖아요. 그 값을 array라고 하는 변수에 담은 거고 그것들을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그냥 행렬 값으로 변환했다. 여기 점점점은 이제 생략돼서 안 나오는 겁니다. 출력이 안 되는 거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출력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요 array가 어떤 행렬이냐 몇 행 몇 열이냐 요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요 shape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원래 다시 불러보면은 768명 그러니까 0부터 767까지 인덱싱 된 데이터가 있고 이 말인즉슨 768명이 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라는 거고 9개의 컬럼스가 있다 9개의 속성 정보가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행렬로 바꿔서
행렬은 768개 행과 9개의 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요게 배열로 바꾼 거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할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scikit-learn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서 설치하라고 했었죠. 요 설정 파일에 요 설정 이걸 들어가면은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이렇게 해가지고 scikit-learn 요거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설치가 완료됐으면 scikit-learn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그걸 이렇게 불러서 쓸 때는 sklearn 이렇게 씁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프리프로세싱 그러니까 전처리 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변환하려고 하는 값들은 여기 있는 0과 1은 어차피 요 y 값 종속 변수는 스케일링이 필요하지 않죠. 0과 1 안에 있는 값이니까. 그 외 나머지 요 x 독립 변수들을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행렬로 바꾼 요 어레이라고 하는 애에서 컬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슬라이싱이죠. 몇 행 몇 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레이에 있는 변수들을 불러오는데 이걸 이렇게 콜론을 찍게 되면은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고 슬라이싱 할 때 했었죠. 이거는 0부터 8번 그러니까 8번은 포함되지 않은 채 마지막 거 여기는 포함되지 않은 채 클래스 요 y 종속 변수로 사용할 것들은 포함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여기 독립 변수다라고 했죠. 그것들만 지금 스케일링 할 거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들만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야겠죠. 그래서 슬라이싱을 이렇게 해보면 x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여기죠. x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 그 y 클래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뺀 나머지 요 독립 변수들만 행렬로 바꾼 거죠. 슬라이싱을 바꾼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원래 요 배열이 갖고 있던 거는 이제 768행 그리고 9열 9개 열이 있었는데 얘는 하나를 뺀 나머지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냥 리스트에 있는 거 슬라이싱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2차원이니까 데이터가 2차원이죠. 행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행은 무조건 다 가지고 오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만 불러오고 싶을 때 이렇게 슬라이싱 해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마지막 거만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진짜 하려고 했던 거 스케일링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scikit-learn에서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데이터 범주를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 값을 0에서 1 피처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스케일러를 불러줍니다. 그 스케일러를 여기다가 스케일러라고 하는 민맥스 스케일러 있는 거를 여기다가 스케일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그 스케일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fit transform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합니다. 이 x 값 그러니까 0부터 독립 변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아서 이제 0과 1 사이 값으로 맞춘 다음에 값을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fit 언더바 트랜스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행 그리고 8개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0과 1 사이의 값으로 각각을 이제 스케일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값을 스케일된 x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스케일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각각의 임신 횟수에 대해서 여기 전체 행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제 최대값 뭐 0, 최소값 0, 뭐 최대값은 1로 이렇게 각각 변수마다 스케일링 해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스케일링 한 거고, 여기 요거 슬라이싱 0부터 5번까지 행까지 한 거는 그냥 뭐 출력되는 결과가 좀 요약해서 보기 5개 행만 좀 불러오도록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민맥스 스케일링 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렵진 않죠. 코드가 뭐 3줄밖에, 2줄밖에 안 돼요. 그냥 불러와서 데이터 범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하겠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거를 스케일러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서 fit underbar transform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환해줘. 어떤 값을? 매개 변수 x,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요 종속 변수, 아니 독립 변수 8개 컬럼을 가지고 있는 애를 넣어준다. 그럼 알아서 변환을 해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은 데이터를 0과 1 사이에 분포하도록 했는데, 이제 정규 분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가 1인 데이터 분포를 갖도록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변수들이 데이터 평균에 0으로 다 변환을 하고 표준 편차가 1로 맞춘다면은 거의 다 동일한 분포 모양 안에서 값들을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분포가 꼭 0과 1 사이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분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스케일링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이 스케일링 된 데이터는 이제 표준 편차분의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서 데이터 분포의 평균 값을 뺀 요 값으로 이렇게 변환한 것을 말합니다. 요게 스탠다드 스케일러 방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코드들은 다 비슷하고, 요 스케일러가 아까는 민맥스 스케일러였죠. 그런데 지금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요거를 가지고서 요걸 불러와서 데이터 변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나누는 거, 종속 변수 나누는 거 똑같고, 그런 다음에 스케일러만 조금 다르죠. 이런 식으로 fit underbar transform 해가지고 데이터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씩들 꼭 해보시길 바라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이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조금 극단적으로 0 아니면 1 요런 데이터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변화하는 방식은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 값을 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0.5 데이터 값이 0.5를 넘어가면은 그건 1로 바꾸고 0.5에 미달하면은 0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임계값, 스레시홀드 값을 줘가지고 값을 다시 스케일링 하는 것,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만 조금 다르고 바이널라이저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고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줘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한다. 거 이렇게 fit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fit underbar transform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마이널라이저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행 5개만 이렇게 불러오면은 값이 원래는 막 중구난방 막 6, 148 뭐 이렇게 있었던 값이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이렇게 0 또는 1의 값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 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기초적인 데이터 전처리 방법이고, 이후에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좀 주일 텐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마다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방법들이 다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다 전처리가 된 상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변환하는 거, 스케일링 조정하는 것만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문자열로 기록된 데이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 손을 많이 타야겠죠. 뭐 스케일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각 어떤 문자열, 뭐 사과는 1로 한다, 뭐 배나무는 2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던가 다른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들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뭐 데이터가 누락된 게 있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좀 임의로 데이터가 널인지, 그러니까 없는 값, 없는 행, 원래 있어야 되는 데이터가 행에 있었는데 그게 비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사람 손을 타가지고 다 일일이 코드를 기입해주고, 만약에 값이 없으면 뭐 데이터를 임의로 0을 집어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후에 수업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그런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 하고 시도해 보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머신러닝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에 이제 조금 맛보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독립 변수만 입력을 하게 되면 y 값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종속 변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간단한 리그레션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뭐 리그레션 뭐 등등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리그레션 분석 방법, 그러니까 회귀 분석은 어떤 것이냐면 변수 간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를 통해서 예측하는 통계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는 몸무게가 늘어나면, 키가 크면,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도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변수들 간에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리니어 선형적인 관계, 획기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키 값을 입력하게 되면 어, 그 몸무게를 곧바로 뭐 예측하게 하는 그런 방정식을 찾는 것,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하나 두고, 그리고 하나 이상의 어떤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런 회귀 분석들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마 그 당뇨 데이터셋에서 x 값,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신, 뭐 나이, 뭐 등등 이런 것들과,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 방법,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독립 변수를 가지고 이제 종속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세세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조금 있어요. 뭐 독립변수, 뭐 종속변수 이렇게 아까 얘기했고, 뭐 오차, 그러니까 실제 그 회귀 분석을 통해서 예측된 종속변수 값과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y 값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 이런 것들을 오차라고 하고, 그리고 단순 회귀, 다중 회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독립변수 x의 개수가 하나냐, 하나 이상이냐, 아니 두 개 이상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단순 회귀, 독립변수가 하나인 거를 이제 단순 회귀라고 하고, 하나, 둘 이상을 이제 다중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와 몸무게에 대한 회귀 분석은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다중 회귀, 그러니까 뭐 임신 횟수, 나이, 뭐 혈압 등등 이런 것들 독립 변수를 여러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지고 하나의 종속 변수 예측하는 것,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예측하는 것, 요걸 다중 회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회귀 분석 방식 중에 이제 선형 회귀와 비선형 회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좀 더 있지만 우선 크게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방정식의 관계가 선형적이냐 아니면은 선형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 데이터 범위 안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감소했다가 또 다른 어떤 특정 데이터 범위 가면은 이렇게 증가한다거나, 그 외에서는 뭐 변화가 좀 적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비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을 예측하는 것을 비선형 회귀, 이렇게 x 값과 y 값에 따라서 명확하게 어떤 선형적인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관계를 볼 수 있는 것, 예측하는 것을 선형 회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머신러닝을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은 피마 인디언 당뇨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임신 횟수, 포도당 부하 검사 수치, 혈압, 그리고 뭐 나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당뇨인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다. 어떻게? 선형 회귀 방식을 가지고서 정확도가 몇 퍼센트, 그러니까 정확도가 뭐 70%냐 80%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이제 당뇨병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모델에서 이런 독립 변수를 사용했으면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방정식 모델도 뭔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독립 변수를 입력해줘야 종속 변수를 예측할 수 있겠죠. 그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는 무조건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려고 하는 거는 독립 변수인 거고, 출력하려고 하는 거는 종속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머신러닝이 계속 대중화되고 있는 이유도 파이썬이 이렇게 되게 어디지?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전공자 안에서 한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피마 데이터셋을 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임포트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먼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옵니다. 판다스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하고,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싱 했었는데 그 슬라이싱 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뭐 별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은 이렇게 해서 먼저 리스트 형태로 다 바꾼 다음에 슬라이싱을 했었죠. 뭐 이렇게 해서 0부터 8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8번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컬럼은 빼고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를 슬라이싱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 지금 이 전전 시간에 데이터 판다스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슬라이싱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x랑 y 값을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768개의 로우는 그대로 갖고 오고 대신에 우리가 독립 변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지막 행에 있는 마지막 컬럼에 있는 것만 빼고 이렇게 뭐 이거 똑같죠? 0부터 8까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이용해서 iLocation 요거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문자열이 껴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구조에서는. 근데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쓸 때는 값 그러니까 문자열을 제외한 이 숫자로만 된 값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아까랑 했던 방식은 똑같죠? 뭐 데이터 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리스트로 먼저 바꾼 다음에 하는 거랑 뭐 다 똑같은 방식이죠. 근데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먼저 이렇게 하고 리스트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x와 y 이렇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x에다가 저장하고 y에다 저장한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의 범위가 다 변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스케일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민맥스 스케일링 해가지고 y는 어차피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바꿀 필요는 없고 x에 있는 값만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최소 최대 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값을 다 변환해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잘라놨던 독립 변수로 사용하려고 슬라이싱 해놨던 데이터만 이렇게 매개 변수로 입력해서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처음 보는 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트레인과 테스트 셋 스플릿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는 건데 먼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scikit-learn에 있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와요. 그런 다음에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불러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우리가 기존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데이터를 나눴잖아요. 그런 거 그 후에 데이터를 변환했고 스케일링을 맞춰줬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학습에 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할 데이터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학교 수능 시험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기출 문제들을 풀잖아요. 그건 학습 데이터로 생각을 해보면 기출 문제는 학습 데이터고 수능은 실제 테스트 데이터인 거고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실제 수능이 문제가 뭔지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학습 모델 만들 때도 기존의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야, 문제는 이거고 정답은 뭐야?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이거고 종속 변수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학습 데이터 그리고 실제 그 학습 모델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걸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들을 자동으로 나눠주는 함수가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scikit-learn에 있는 함수인 거고 그거의 매개 변수를 x와 y 값 그러니까 독립 변수 뭐 쓸래 종속 변수 뭐 쓸래
테스트 데이터셋의 크기는 몇 개로 할래? 그러니까 비율로 전체를 100으로 했을 때 그 중에 20%만 테스트 셋으로 만들어줘, 나눠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그 랜덤하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768개 데이터 있잖아. 768개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랜덤하게 이 중에서 20%만 테스트 데이터로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게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리턴하는 거는, 반환하는 거는 x 트레인 셋, 그러니까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학습 데이터,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트레인 데이터,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자동으로 랜덤하게 테스트 크기는 20%, 우리가 가지고 있는 768개 곱하기 0.2 하면 몇 개죠? 153.6 뭐 이거니까 154개 정도가 테스트 댓으로 쓰이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 요거의 행렬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768 빼기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768 빼기 x 트레인 x 테스트 이렇게 되는 거겠죠. 154개. 네, 이렇게 테스트와 학습 데이터 이렇게 나누는 것을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로 나눌 건지, 데이터는 x는 독립 변수 뭐, 종속 변수 뭐 이렇게 나눠주고, 랜덤하게 어떤 랜덤 스테이트로 할 건지 뭐 요거 숫자는 뭐 임의의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준비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면은 우리가 학습에 쓸 데이터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 했고, 그런 다음에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다 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학습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학습 모델을 우리가 한다고 했죠. 할 때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리니어 모델 라이브러리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임포트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를 했으면 이렇게 모델에다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정말 쉬워요. 모델한테, 우리가 만든 선형 회귀 여기한테 학습하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이거 써. 학습에 쓸 데이터 600 몇 개였죠? 614개. 그리고 8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xtrain 데이터를 써. 뭘로? 독립 변수로 쓰고, ytrain 요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얘도 마찬가지로 얘 보면은 614개 1차원이죠. 얘는 시리즈인 거니까. 그래서 요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 라고 하면은 모델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 방정식에 따라서 이 데이터에 맞는 이 선형 회귀 방정식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요게 원래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데이터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뭐 지금 768개 정도는 뭐 제 컴퓨터에서는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바로 그래서 모두 학습이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끝나면 이렇게 이제 다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예측을, 우리가 방정식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컴퓨터가 찾은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독립변수,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요 테스트 데이터 셋에 독립변수만을 넣어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예측되는지,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봐야겠죠. 그게 모델이 가지고 있는 predict, 예측하다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뭘 예측할 거냐면 입력 독립변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독립변수 데이터 테스트 셋.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값이 좀 이상하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아니라 이게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값일지를 이렇게 예측을 한 거고, 예측된 결과 값은 0 아니면 1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편하게 그냥 우리는 0.5 이상이면은 그냥 예측 값을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그 0.5 미만이면은 이제 당뇨병이 없는 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한 값을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로 바꿔주면은 이 모델이 컴퓨터가 저 회귀 방정식을 선형 회귀를 따라 가지고 예측한 이 값을 테스트 데이터 셋을 예측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학습하고 그 결과를 예측했고 그것을 이제 0 또는 1의 값으로 바꾼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측한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원래 실제 값 테스트 셋,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테스트 값을 이제 바이너리로 변환해 가지고 모델이 예측한 값을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고, 근데 그건 예측 값인 거고 실제 값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여기서 나눴던 값,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은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로 요 사이클런의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accuracy score 요 함수를 가져다가 쓰면은 매개 변수로 이 실제 테스트 값, 그러니까 독립 변수 값, 그런 다음에 다른 매개 변수로 모델이 예측한 값 두 개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거의 오차,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했을 때 이 전체 비율로 했을 때 얼마냐가 나옵니다. 그럼 정확도가 1이면은 정확도가 100%인 거고 지금은 0.78 정도가 되니까 이 모델은 78%의 정확도를 갖는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실제 값은 0.00001, 0.000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델이 예측한 값은 0, 1, 000 여기서부터 하나 틀렸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정확도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0.78%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셋을 예측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면 되겠죠. 학습에 썼던,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그대로 풀어봤을 때 하면은 이것도 바이너리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y 요 프레딕션 이제 바이너리 죄송합니다. 요 값에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학습에 썼던 데이터를 그대로 넣었을 때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예측값을 만들었고, 다시 이렇게 여기는 그게 다르네요. 행렬이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할 수가 없구나. 음, 음, 음. 음? 음, 음.
41. 이 개수가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기가 이렇게 봐야겠죠. y 테스트 값이 아니라 y 트레인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야 이 얘가 61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 원래 값, 그리고 얘의 쉐입 이렇게 되는 거겠죠. 두 개의 쉐입을 맞게 해주고, 그래서 기존에 학습했던 기출문제 02 그래도 0.77이 나오네요. 뭐 아무튼 저는 다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오진 않네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모델을 만들어 보고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고 정확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시각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잠시만요. 오케이.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종속 변수 값들을 이렇게 산점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값을 인덱스에 따라서 이렇게 순번대로 쭉쭉쭉쭉 적어 보면은, 만약에 정답이면은 요 같은 위치에 동그라미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정답을 맞췄다면 요 아래에서 x표 이렇게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 빈 곳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틀린 거죠. x 표시가 없는 동그라미만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각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0 또는 1의 바이너리 값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는 값, 리니어하게 있는 값들 하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로 오차를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주고 저장하면은 이제 실제 모델이 예측한 거, 그리고 실제 값과 이렇게 시각화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선형 회귀 분석 방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 모델 만들고 그리고 예측하는 방법,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만나서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때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퀴즈를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는 키오스크를 만들어 보는, 간단한 키오스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붕어빵 타이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코드 몇 줄이 조금 추가될 뿐이에요. 그래서 퀴즈를 아까 보면 개똥이는 이제 막 입사한 신입 개발자고 키오스크를 만들으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거고, 개똥이가 만들어야 되는 키오스크는 이제 카페에 납품할 건데 커피 얼마, 녹차 얼마, 아이스티 얼마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음료 요 메뉴는 이제 클래스로 구현이 돼야 되고, 음료 이름, 가격이 이렇게 속성 정보로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클래스에는 이 계산하는 함수가 있는데, 어떤 사용자가 뭔가 클릭을 하겠죠. 키오스크 클릭 메뉴를 클릭하면은 여러 개를 담을 건데, 그 클릭한 것들을 이름에 따라서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의 어떤 수량을 곱하면 그 메뉴의 총 가격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요 calculate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있는 클래스 내부에 이렇게 구현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input 함수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함수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주문할 음료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수량을 입력하는 것, 이렇게 인풋을 차례대로 두 개를 입력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끝나면 그 입력받은 이 이름 또 수량 이렇게 있겠죠. 그거를 이 음료 함수 클래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calculate 함수에 넣는 거겠죠. 함수에 넣어가지고 음료의 총 가격을 계산하는 거, 이러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붕어빵 타이쿤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인풋을 넣고 뭐 calculate 함수를 호출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총 사용자가 지불해야 되는 값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중간에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if 문을 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이 올바르지 않을 때, 메뉴에 없는 것들을 뭐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했죠. 이 퀴즈 풀고 깃허브에 올리고 그 깃허브 주소를 오늘 그 강의 자료 업로드한 공지에다가 이름, 학번, 그리고 깃허브 주소, 이 퀴즈가 들어있는 여기에다가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업로드 하셔야지 실습 그리고 이론 수업에 출석이 인정되니까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뭐 메일로 하시거나 다음 주에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